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하다고 소개는 드렸지만 저에게는 차마 입 밖에 내어놓기 민망한 가정사가 있어요. 시댁 식구들과 관련된 불화인데요. 임금 능기는 당나귀귀 하는 심정으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이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빠른 친구들은 20대 후반부터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30대 중반까지는 비혼주의자 친구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시집을 갔더라고요. 30대 중반을 막 넘어설 무렵까지 저는 혼자였죠. 큰 이유도 거창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제 짝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친정 부모님은 저희 이름 앞에 노처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었어요. 지인의 먼 친척들까지 다 뒤져낸 끝에 저에게 선자리를 제안하셨죠. 맙소사,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선이라니요. 소개팅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냉큼 아주 신나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집을 안 간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제 짝을 만나지 못했을 뿐.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맞선 남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겨우 이름만 주고받은 뻘쭘한 순간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젠틀하고 직업? 솔직히 범죄자만 아니면 되지 싶었고요. 무엇보다 탈모도 없이 사지가 아주 멀쩡한 남자였어요.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걱정도 살짝 들었습니다. 저런 남자가 왜 아직 혼자지? 혹시 숨겨둔 하자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갔다 왔던지 하는 걱정들이었어요. 어차피 서로를 탐색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었으니만큼 제 생각 그대로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아직 혼자세요? 글쎄요. 어쩌다 보니 아직 제 짝을 못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 네. 혹시 지금 꼭 미리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건? 걱정하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아직 인연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안심이고요. 나오시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어요? 부담스러워야 하나요? 네? 신나서 나왔습니다. 진짜로요. 나와 똑같은 사정에,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선자리에 나왔던 그 남자. 예스,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는 아주 잘 맞는 커플이 되었어요. 넥타이 취향, 입맛 하나하나, 계피 알레르기가 있는 것까지. 하늘이 이 사람을 제게 주시려고 그 긴 시간 동안 연애 가뭄을 일으키셨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저희의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였고요. 알 거 다 아는 성인들이니 진도도 쭉쭉 빠졌고요. 진도란 진도는 속전속결로 다 빼놓았으니 다음은 결혼이죠. 결혼 준비도 후다다닥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후다다닥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가 워낙에 죽이 잘 맞아서 흔한 예비 신랑 신부가 겪는 싸움 같은 것이 없었을 따름이죠. 상견례도 무척 순조로웠어요. 분위기도 하하호호 좋았고 음식도 두 집안 모두의 입맛에 잘 맞았어요.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 모두가 저희의 결혼이 더 늦어지면 어쩌나, 쟤들 저러다 도중에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들이 얼마나 크고 깊으셨던지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께서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펑펑 눈물까지 쏟으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돈. 아유, 귀한 딸 주셔서 제가 더 고맙지요. 혼자 키워낸 막내 아드님 장가 보내는 심정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 해가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양가 어른들의 모습에 적어도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론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그놈의 시집살이는. 없기는 없었어요. 없는 대신 다른 흉측한 무언가가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사건은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발생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인사를 받기 위해 시아주버님과 손윗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고, 원래도 술을 잘 못하던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 반주 몇 잔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그 틈을 타서 시댁의 추악한 마수가 저에게 뻗쳐왔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찻상과 시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잠든 남편을 자리에서 물려놓으시고는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새아가,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이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잖니?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이따마다 내가 아주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럼 네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고 말고. 아니지, 너밖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도 없는 주변 눈치를 괜히 한번 살피고서는 문제의 그 발언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불임이란다. 선천적으로다가 그렇다네. 아,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아이를 좀 가져줘야겠다. 그러려고요. 남편이랑 저도 빨리 자식 보고 싶어서요. 너희 아이 말고 조카를 낳아줬으면 해. 네? 오마이갓, 맙소사, 세상에. 조카를 낳아달라니요. 시아주버님 아이를 제가 왜요?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아이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남편의 형님이랑? 미쳤습니까 지금? 막장 드라마 찍어요? 시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마음은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아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뒤로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분노가 치솟아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초장에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지옥행 특급 열차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돌려 다시 시어머니의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반색을 아주 왜 생각이 바뀌었니? 그래 잘 생각했다. 암만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아니요. 애초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입에 올리지 마세요. 예 며느라,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한 번만 다시 들을 얘기가 있고 아닐 얘기가 따로 있죠. 오늘 이후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이혼이든 의절이든 할 겁니다. 진짜로. 곧장 시댁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찌나 홀가분하던지요. 제가 생각해도 똑 부러지게 잘 잘라내었다 싶었어요. 다음 날에는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렸고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야 하루 종일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이 은근슬쩍 물어왔어요.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일 그대로를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까맣게 몰랐다면서 저와 똑같이 분노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님께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드리자는 남편을 일단 말렸어요. 교통정리는 제가 잘 끝내놓았고 시어머니도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분이시라면 다시는 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으시리라 믿었거든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간만에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더군요. 제가 인사를 드리기 무섭게 시어머님께서는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비셨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에게 시아주버님의 아이 임신 이야기를 또 꺼냈다가 한 소리 된통 들은 모양이었죠. 착잡했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도 되었고 약속했던 그대로 당장에 이혼이든 의절이든 하고 싶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더라면 남편은 죄가 없고 제 편이었으므로 시댁과의 의절이 되었겠죠.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 자신의 입까지 때려가면서 계속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내가 늙음하게 노망이 났나 보다.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일단 수긍했어요. 치매가 아니고서야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답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이놈의 치매를 어떻게든 해놔야지 아주. 그러세요. 저 어머님 그냥 용서해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치매 검사하시는 조건으로 입원까지만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치매가 아니면 어떡해. 치매면 또 어쩔 거고.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치매가 맞으시면 당연히 치료를 힘껏 도와드릴 테고 아닐 경우에는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지어졌어요.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마침 퇴근한 저와 남편은 고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경우에 그때는 저와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이었어요. 의외로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치매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치매가 아니다 였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찼죠. 치매가 아니라 함은 맨정신으로 저에게 그런 입에 담기도 험한 부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었어요.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낸 보호의 수단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휴대폰 녹음이었어요. 아주 간편하면서 제일 확실한 수단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엮이는 모든 순간을 저와 저희 부부를 지키기 위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간혹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실 때면 그것들도 모두 저장해 두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셨는지 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시간들만큼은 세상 이런 천사표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다행스러웠죠. 다행스러웠지만 녹음만큼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약을 위해서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녹음 사실을 까맣게 모르셨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천사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쌍둥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초음파 사진을 향해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봐라, 얘, 애가 둘이잖니. 당연하죠, 쌍둥이인데요. 조카를 직접 낳아주는 것이 청 불쾌하고 그러면은 말이다. 어머니! 보자 하니까 이게 누구 앞에서 자꾸 목청을? 막말로 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불쌍한 시아주버님한테 하나 주는 게 그리도 아깝든?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뵐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 저를 막아섰고 그런 저를 남편이 보호해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누구 원망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엄마는. 여기까지 왜 이러니? 네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가 제일 불쌍해. 아니,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대? 암튼 더 할 말 없고 낳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코 반성을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만 제 비위를 맞춰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계셨을 따름이었죠. 그러던 중에 쌍둥이 소식이 들렸으니 옳았구나 싶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쌍둥이 중에 하나를 시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리려는 속셈을 드러내셨던 것이고요. 옳았구나는 무슨 조카를 임신하라고 하는 거나 쌍둥이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이 폐륜이잖아요, 그거. 당연히 저희 부부는 시어머님과 의절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주버님 내외가 찾아와 굽실굽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시아주버님 내외를 굳이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혼자서만 입에 담으셨던 생각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셨을 뿐이지 시아주버님 내외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자신들의 불임을 저에게 털어놓은 적도 없는 만큼 시어머니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이셨어요. 다만 혹시나 모르는 일들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녹음의 대상을 시아주버님 내외로 확대했습니다. 시아주버님 내외는 시어머니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임산부인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남편과 죽이 잘 맞았던 것처럼 시아주버님 내외와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특히나 손윗 동서가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시어머니의 행동에 상처받은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이런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언제든 말만 해. 동서가 원하면 우리도 같이 이절할게. 아니에요. 말씀만 해도 감사한데요, 뭐.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친언니다 생각하고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쵸. 저희끼리는 문제 없죠. 저는 그런 손윗 동서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출산 예정일은 시시각각 다가왔어요. 만삭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기는 받았죠. 대신 예, 아니요 하는 식의 단답형 답변만 했고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고요. 예, 며느라, 내가 이렇게 빈다 빌어. 네? 나는 어찌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아주버님에게 쌍둥이 한 명만 자식으로 보내준다면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게 해주련? 아니요. 빌어도 어렵겠니? 네. 너 진짜 시엠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끊겠습니다. 거의 모든 통화가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저와 남편은 불안해졌죠. 시어머니의 추악한 손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뻗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먼 지방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를 새로 예약했어요. 급하고 은밀하게 병원을 변경해야만 했던 탓에 예약은 쉽지 않더라고요. 손윗 동서가 병원을 찾아주었고 그 병원에 예약을 잡을 수 있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이사도 갔어요. 물론 시어머니 몰래요. 출산을 향해 먼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을 시아주버님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공무원인 손윗 동서는 주민센터 일이 바쁜 탓에 마음만 보태주셨고요. 동서 사이에 그 정도만 해줘도 어딘가요.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곧장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난산을 맞이했어요. 제 옆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던 남편은 경황이 없었고 모든 수속이며 뒷바라지들을 시아주버님께서 도맡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출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건강한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아이의 얼굴을 본 저희 부부는 안도했고 시아주버님께서는 당신의 출산인 것처럼 기뻐해 주셨죠. 그런데 출산 병원을 급히 바꿔야만 했던 저는 그 병원 근처 산후조리원을 미처 예약하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신혼집에서 며칠 산후조리를 했어요. 제가 몸을 추스르고 난 뒤에야 그동안 제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던 남편에게 출생신고를 하러 갈 짬이 주어졌어요. 남편이 출생신고를 위해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출생신고 서류를 손에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딸아이의 신상명세가 시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라있는 서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피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 심정이었어요. 어머님 진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고요? 식구들 사이에 비밀이 어딨다고. 이보세요. 나 귀 안 먹었다 얘. 그리고 이보세요가 뭐니 이보세요가. 듣는 시엠이 서운하게. 시어머니가 저희의 새 신혼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요? 그게 저희 부부를 더 화나게 만든 지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신혼집으로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시아주버님 내외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속았던 거죠. 사실 시어머니의 추악한 행동을 시아주버님 내외가 처음부터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시아주버님의 아이를 임신해달라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부터 쌍둥이 중 하나를 시아주버님의 자식으로 넘기라는
먹 같은 요구까지. 심지어 새 산부인과 예약부터 난산인 저를 지켜주었던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위장이었어요. 시아주버님 부부는 의 좋은 형제를 가장해 저희에게 접근했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옆에서 감시하면서 시어머니와 작전을 꾸며왔을 뿐이었어요. 그 결과물이 시아주버님의 호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버린 딸아이였고요. 뻔하죠. 주민센터 공무원이 손윗동서가 직접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 저희 부부가 상황 판단을 막 마칠 무렵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향해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물러서세요. 출입 거부합니다. 왜? 내가 못할 짓이라도 하고 있다든? 당연히 못할 짓이죠. 제 아이잖아요. 출생신고 다 조작이고요. 그래, 조작이지. 조작이면 뭐 어떻니? 법적으로 네 시아주버님 딸이야, 이제.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우스우세요? 까따부터 시간 끌 것 없어. 비켜라. 내 소녀는 내가 데려가마. 말씀드렸어요. 출입 거부한다고. 계속 우기시면 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 모두가 강제로 문을 열어 젖히며 집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은 딸아이를 그들의 소나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죠. 그러면서도 남편은 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 한 번 올리지 못하고 매질을 꿋꿋하게 이겨내가며 아이를 안고 오직 몸으로만 버텨내더라고요. 저는 슬쩍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처 10여 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들이 도착하더라고요. 신혼집을 무리까지 해가면서 파출소 근처로 옮긴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디까지나 중립이더라고요. 딸아이의 출생신고 서류가 시아주버님의 아래로 되어 있었기에 경찰은 딸아이의 거취에 대해 시댁 편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입장이었어요.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차곡차곡 쌓아놓은 녹음 파일들이 바로 이런 때 써먹으라고 준비해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내용,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모든 사실관계, 그대로가 담긴 녹음 파일들을 경찰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경찰분들은 저희 부부에게 처벌을 원하시냐 물었고 저희 부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시댁 식구들을 사문서 위조 및 교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저는 경찰차에 오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난 그렇게 배웠어. 사람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대해라. 그게 도리다. 하지만 인간 아닌 것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모두 동원해 응징해라. 그게 정의다. 그리고 난 배운 거 그대로 써먹는 스타일이야.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동네가 떠나가라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제가 욕을 먹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사문서 위조 및 교사 혐의에 이어서 명예훼손까지 성립되는 순간이었죠. 그들을 경찰서로 보낸 즉시 저와 남편은 조작되어 올라갔던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 부부와 딸아이의 인연을 쥐고 흔들었던 것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시작했죠. 딸아이의 거짓 출생신고를 올린 것에 대한 부분부터 고소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나올 때쯤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넣었고 또 결과가 나오던 날에 바로 가택침입에 대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남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폭행죄 고소장도 넣었고 딸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 했던 행동들에 대한 납치 미수까지. 한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새로운 혐의로 고소장을 넣어드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것이 다음에는 더 큰 벌금형이 되었고 또 다음에는 더더욱 큰 벌금형, 그리고 마침내는 다수의 벌금형이 누적된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었고 추악한 시댁 식구들 전원은 지금 교도소 콩밥을 잡수고 계세요. 시댁 식구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던 날 남편이 묻더라고요. 자기야, 여기서 멈출 생각이야? 당신은? 전혀. 형사소송 끝났으니까 이제 민사소송 시작해야지. 저번처럼 한 소송 끝날 때마다 다른 소송 넣으면서 피말리게?
말해 뭐해. 피 말리는 것도 피 말리는 거고 10원짜리 한 장까지 따박따박 받아낼 거야. 짐승만도 못한 추악한 것들에 대한 저희 부부의 정의 구현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입에 담기도 남사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괴롭기도 많이 괴로웠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영원한 내 편이라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부부는 더 단단해졌거든요. 쌍둥이 잘 키워낼 자신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잘 지켜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70이 되는 여성이에요. 살면 살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50이 됐을 때에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했는데 눈 깜박할 새에 더 늙었지 뭐예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의미도 있어요. 돌아보니 저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농사일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지방에서도 시내에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집이었죠. 하루 종일 밭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늘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웬만한 반찬은 만들 줄 알았고 집 정리하는 데에도 요령이 생겨서 빨리빨리 하곤 했어요. 우리 지숙이 이렇게 민첩하게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진짜 누가 데려갈지 아주 복 터졌어. 라며 엄마는 제가 기특하다고 엉덩이를 툭툭 쳐주시곤 했죠. 저는 칭찬받는 게 좋아서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가 만든 것보다 제가 만든 반찬을 더 잘 드셨어요. 지수가 너 나중에 시내에서 식당 해라. 이거 진짜 집에서 썩히기 아까운 솜씨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타고난 거라니까. 엄마보다 네가 훨씬 낫다 야. 저 사람은 말을 해도 꼭 얄밉게 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 지수가 너 식당에 엄마 아빠가 농사 지은 걸로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 진짜 그럴까? 나 잘할 자신 있어. 그럼 넌 잘할 거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밀어줄게. 라며 아빠는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셨어요. 이렇게 소박한 인생을 사는 게 꿈이었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이야기했던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 시내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간 것도 거기에 식당을 차린 것도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은 여기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날일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혼자 식당을 차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내에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던 이모와 같이 동업을 한 거죠. 엄마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모와 상의를 해서 반씩 돈을 보태서 보건소와 은행이 있는 거리에 식당을 차린 거였어요. 이모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것도 있고 부모님도 열심히 홍보하셔서 꽤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렸고 다들 제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했어요. 아우 어린 아가씨가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잘하네. 그러게 바로 시집보내도 되겠다.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소개시켜봐. 라며 아줌마들이 농담을 하기도 했죠. 항상 식당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열심히 만든 덕인지 한번 어떤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줘서 식당은 자리를 잡아갔어요. 당시 보건소에 있는 젊은 남자 의사가 새로 와서 다들 그 사람한테 호기심으로 접근하곤 했어요. 우리 식당에 와서 점심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 계란말이를 참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계란말이를 넉넉히 해주곤 했죠. 하루는 그 의사가 밥을 먹고 난 후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올 때마다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이 제 입에 잘 맞는 식당이 근처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보건소 오실 일 있으면 제가 링거라도 한 대 놔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저 건강해서 링거 안 맞아도 돼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요 뭐. 우리 밥이 선생님 입에 맞으신다니 저도 기분 좋네요. 근데 선생님은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실 이런 시골까지 젊은 의사 선생님 잘 안 오시거든요. 그게 저도 사정이 좀 있는데 차차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드시라고 반찬 몇 가지랑 국을 싸서 보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의사와 조금씩 가까워졌고 얼마 안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지숙 씨한테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저 사실은 집에서 도망쳤어요. 의사 자격증 따고 나니 바로 선봐라. 아버지 병원 부원장 해라. 제가 아무 경험도 없는데 무턱대고 부원장을 할 수도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여기 지원해서 온 거예요. 대단해요, 권 선생님. 아무나 그런 생각 못할 텐데 앞으로 뭘 해도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지숙 씨밖에 없어요. 지숙 씨를 만난 게 저한테는 제일 큰 행운이에요. 그 의사는 이런 식으로 제게 조금씩 마음을 표현했고 어렸던 저는 의사에 대한 동경과 연애에 대한 환상으로 두근댔어요. 어느새 저와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 몰래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몇 개월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집에도 이모한테도 말을 못하고 끙끙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털어놓았죠. 그 사람이 차갑게 굴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책임지겠다고 한 말 진심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요. 그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 도리를 한 거니까요. 우리한테 온 소중한 생명인데 당연한 거지. 이런 거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야. 라더니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집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사람이 보건소에 내려오고 처음으로 집에 연락을 한 게 저와 아기 때문이라니 조금 감동도 됐어요. 저는 일요일 하루 식당을 이모에게 맡기고 서울간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남자와 함께 그 사람 본가를 찾아갔어요. 서울의 병원 원장댁이다 보니 으리으리하고 담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자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상욱이 너 정신 차려. 이런 여자가 평소 행실이 어떤 줄 알고 덜컥 네 아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 저 나이에 시골에서 식당하며 산 거 보면 모르겠어? 얘가 이렇게 순진해 터졌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어디서 꽃뱀 같은 거에 걸려서 신세 망칠 뻔했잖아. 김 기사, 당장 쟤 있는 데 가서 짐 다 챙겨와. 라더니 저를 그 자리에서 거리로 내몰더군요. 남자는 집에 있는 기사님과 정원사한테 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고요. 저도 남자도 아이가 있으니 남자 본가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순진했던 거였어요. 남자도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변에 사귄다는 말도 못 해보고 순식간에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둘째의 미혼모가 될 처지에 놓였죠. 일주일 후 남자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 아이는 지숙 씨의 뜻에 따를게. 내가 좋자는 대로만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내가 아이를 지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난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 여기 식당도 있고 이모랑 부모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몸 조심하시고 잘 지내세요. 아이를 낳겠다는 제 결심은 확고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과 이모는 반대했어요. 지수가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거냐. 거기다 의사선생 집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네가 서울집까지 찾아갔는데 그대로 널 보냈다는 건 이 아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 고생길이 훤하게 보여. 이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병원 가자. 엄마, 힘들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나 엄마 아빠가 계속 봐줄 거잖아. 이모도 내 편 돼줄 거잖아. 나 그거 믿어. 이 아이는 선생님과 나의 소중한 자식이야. 제발 지우라고 하지 마. 조금만 도와줘. 잘 키울게. 아우, 이거사. 너 시집도 안 가보고 아이만 키우다 세월 다 보낼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랑 사귀어보고 싶어서 눈치만 보던 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바보 같은 거 사. 라며 엄마와 이모는 속상함에 제 등을 때리며 펑펑 우셨어요. 제가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이모집 식구들도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저를 도와주기로 하셨죠. 그 이후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사실만은 서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집 모르게 축하한다고 아이 선물을 보내왔지만 아이를 보러 오지는 못했어요. 제 삶은 식당을 하는 것과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아이는 그 사람을 닮아서 눈이 참 예뻤죠. 걸음마도 떼고 곧잘 말도 하고 식당에서도 손님들한테 귀여움 받으며 자령을 떨곤 했어요. 저는 아이만은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 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살았고요.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식당 앞에 고급 외제차가 서더군요. 안에서는 고상한 여자가 내려서는 남자 어머니 심부름이라며 저한테 돈 봉투를 주는 거였어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고 수고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키울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를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이 아이가 저한테 어떤 아이인데. 절대 안 돼요.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고 아이는 그냥 놔둬요. 이 아이로 당신이 나중에 원장님 집안에 무슨 협박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놔둘 것 같아요?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까 이걸로 원장님 댁하고는 완전히 정리하세요. 여자는 같이 온 남자 둘을 시켜서 아이 짐을 챙기더니 아이를 안고 차에 태워 가버렸어요. 집에서 식구들이 다 나와서 말리고 제가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품에 안고 놔주지 않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에게 전화했지만 계속 연결해주지 않더군요. 계속 이렇게 전화 안 바꾸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올라가서 무슨 깽판을 쳐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 당장 올라갈 거니까. 라며 화를 내자 그제야 남자와 연결이 됐어요. 저는 울면서 남자한테 내 아이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집안에서의 위치나 성격을 알게 된 저는 남자가 알게 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저에게 입이 닳도록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내가 죄인이다. 실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 아마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진호를 데려온 것 같아. 지수가, 너한테는 내가 100번 죽어서 사죄를 해도 할 말이 없다. 대신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울게. 그리고 꼭 너한테 보내줄게. 그게 그 남자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이 넘게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도 아이가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모와 부모님은 그런 저를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님은 한탄을 하며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이상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마음을 다잡고 식당 일에 열중했지만 아이들 목소리만 들려도 아들 생각이 떠올라서 혼자 남몰래 눈물 짓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아내를 병으로 보낸 사람이었죠. 그때 식당이 있는 거리에 대기업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는 지방이 확 발전하게 됐어요. 갑자기 번화가가 되면서 식당도 장소가 좁아 넓은 데로 옮겼고요. 그 남자는 서울의 대기업 지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지적이고 자상한 그 남자는 저한테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요. 지숙 씨가 해주는 밥을 집에서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당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롭고 쓸쓸할 때였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청혼을 승낙했어요. 솔직히 지방에서 식당하는 아줌마를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좋다고 해주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남자한테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어요.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은 나중에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진을 몇 번 보내온 게 다였거든요. 제가 이 남자 아들을 잘 키우면 서울에 있는 내 아들도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다른 집 아들을 잘 키우기로 한 거죠. 결혼하고 처음에는 아이가 내가 어색한지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곧잘 웃기도 하고 말도 잘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저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남편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자주 만나기 시작하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 돈 노리고 결혼한 거라면서요? 식당 일이나 하다가 아빠 꼬셔서 팔자 받고 아파트까지 들어왔는데 더 이상은 아줌마 뜻대로 안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석현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줌마라니 이제까지 엄마라고 했으면서 뭐가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마음 풀어. 그리고 나 다른 마음 없어. 그냥 아빠도 좋고 석현이 너도 좋아하는 것뿐이야. 웃기지 마요. 고모랑 할머니랑 삼촌들도 그랬어. 아줌마가 이 집에서 살 수는 있어도 이 집 거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를 데려다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어른들이 진짜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저는 제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아이가 알아줄 거라 믿고 제 할 도리를 다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이지만 무섭다고 생각한 건 남편이 있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굴다가 남편이 없으면 태도가 확 변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제가 까딱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중학생이 된 아이는 점점 더 저에게 거칠게 굴더군요. 그렇다고 그걸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아이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남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힘들고 말지 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웬 훤칠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지숙 씨 되시죠? 저 권진호예요. 권진호. 네가 진호라고? 정말 진호니? 어릴 때 억지로 헤어졌던 내 아들이 다 큰 어른이 돼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붙잡고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정말 잘 컸다. 너무 잘 컸어. 아주 훌륭하다. 어머니, 저건 미국 가요. 그 전에 꼭 한 번 뵙고 싶어서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오래가 있진 않을 거고 몇 년 있다 다시 와요. 그동안 건강하시고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 네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가야지. 건강한 게 제일이야. 무조건 건강 조심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돼. 알았지? 이렇게 키워주지도 못한 엄마를 엄마라고 찾아줘서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절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안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건강히 잘 지내세요. 보자마자 이별하는 게 너무 서운했지만 그런 감정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오니 벌써 아들이 다시 보고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혼자 방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데 아이가 집에 와서 안방 문을 발로 쾅 차더라고요. 재수없게 남의 집 방에서 울고 있어. 그러려면 나가서 울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나와서 아이 간식을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 더 잘해주기로 했죠. 내 아들이 잘 자란 걸 보니 그동안 노력을 한 것이 헛게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또 석현이도 잘 되길 빌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도 힘들겠다.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이는 내가 건네는 돈을 빼앗듯 낚아채서 가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저 좋았어요. 그동안 아팠던 두통도 씻은 듯이 나았고요. 저는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정성을 다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죠. 당신 아니었으면 석현이가 저렇게 잘 크지 못했을 것 같아. 당신이라면 아이한테도 잘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고부터 저의 생활비까지 간섭하고 통장을 일일이 체크하는 등 횡포가 더 심해졌어요. 지난달에 쓴 것보다 왜 더 많아요? 집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돈을 써요? 이게 당신 돈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우리 아빠 돈이잖아. 당신 멋대로 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 아이가 저한테 못되게 구는 걸 남편이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었던 아들이 그러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남편은 원래 신장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말년에 고생을 하다가 석현이가 인턴이 되는 걸 보고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석현이가 사람들을 불러서 제 짐을 다 뺐더라고요. 이제 저희 남남이잖아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더는 가식적인 당신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유산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유언장도 아버지 판단력이 흐렸던 거라고 하면 단신 못 안 줘도 된다고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가 먹어 그런지 너무 오랜 세월 많은 걸 겪어서 그런지 그런 수모를 겪는데도 마음이 어째 담담했어요. 올 게 왔구나 하는 심정이기도 했고요. 저는 급하게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실은 얼마 전부터 친아들이 저한테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할 게 좀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모시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난 괜찮아. 너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만 해도 난 충분해. 혹시 집안 어른들 눈밖에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난 진원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는데요. 저 그런 눈치 안 봐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저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남편 집에서 쫓겨난 걸 아들이 알면 바로 오겠지만 뭔지 몰라도 아들이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여성 취업센터를 찾아다니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죠. 식당 일은 안 한 지 오래돼서 다시 하기도 그랬고 고향에 있던 식당은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원래도 자립심이 강하던 저였는데 어쩌다 보니 오랜 세월 한 사람의 아내로 살며 의존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내로 사는 게 다 남편한테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사람한테 기댔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처음 요양보호사로 병원에 가게 됐어요. 땡땡 대학병원인데 석현이가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하고 마주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며 갔는데 병원이 커서 그런지 다행히 석현이를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친아들인 진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저 좀 잠깐 뵈어요. 몇 시가 좋으세요? 내일은 내가 좀 바쁜 일이 있는데 끝나고 저녁에 봐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니 저녁 7시 반에 땡땡 레스토랑에서 뵈어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는 걸 알면 아들이 염려할까봐 그냥 좀 바쁘다고만 했어요. 다음 날 환자를 돌보러 가는데 끝나면 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옷도 더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곱게 하고 가방도 죽은 남편이 사줬던 명품을 들었어요. 신이 나서 병원 현관을 들어서는데 바로 앞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저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보니까 석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제가 병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가니 석현이가 쫓아오더군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또 누구 홀리러 오셨나? 어쩐 일로 이렇게 차리고 왔어요? 그런 거 아니야, 석현아. 나 여기 누구 잠깐 간호해주러 왔어.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하고 아는 사이인 거 여기 누가 알기라도 하면 나 쪽팔려서 못 다녀. 나가요, 당장. 안 돼. 나 여기 일하러 온 거야. 내가 봐줘야 되는 환자가 있어서 그래. 서로 모른 척 하면 되잖아. 이대로 넘어가자. 응? 할머니 말씀이 다 맞았네. 당신 같은 천안부류는 남자 잡아먹고 또 다른 남자 찾는다더니 그러려고 온 거 맞네. 이건 내 일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냥 일하는 거야. 그럼 다른 데 가서 일해요. 왜 굳이 여길 와요? 우리 병원에 부자 노인네들 입원 많이 하는 거 알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준 그 가방도 일이 내요. 아들은 제 한쪽 팔을 붙잡고 정문이 아닌 주차장 쪽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제 가방을 확 잡아채고는 저를 밀어내는 거였어요. 너 정말 이럴래? 그건 내가 선물로 받은 건데 왜 네가 빼앗아? 난 내 남편이 준 선물 하나도 간직 못하니? 정말 저질스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선물?
당신이 이런 거 받아내려고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척 연기하면서 한 거잖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좀 꺼져요. 그때 주차장에서 제가 있는 현관 쪽으로 누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러자 석현이는 얼른 가방을 등 뒤로 숨기고는 인사를 꾸벅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석현이가 교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제 친아들인 진호였어요. 어머니요? 저기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 할머니는 교수님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랑 약속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그리고 박 선생이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진호야, 그게 말이다. 제가 아들 이름을 부르자 석현이는 표정이 변했어요. 자네, 등 뒤에 들고 있는 가방 이리 내. 진호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말하자 석현이는 바짝 얼어서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내가 저쪽에서 다 봤어. 보아하니 자네가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셨던 분 자제인 모양이군. 그런데 자네 태도를 보니 우리 어머니를 무슨 잡상인 취급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짓인가? 자네를 이렇게 키워서 의대까지 보내주신 분 아닌가? 그게 교수님이 잘 모르시는 저희 집안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머니가 지극정성 다해서 키운 아들이 친할머니랑 고모 얘기만 듣고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 자네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싫었던 거 아닌가? 친할머니와 고모는 그저 핑계였고 어머니한테 자기 속풀이를 다 한 거 아니냐고. 자네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자네는 인품이 이것밖에 안 돼? 교수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건 제가 오해를 해서요. 이제 와서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오해라고. 자네가 내가 있는 성형외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던가? 어디 한번 해보게. 어떻게 될지. 다른 과를 지원한다고 잘 될지는 모르겠네. 아니 교수님, 제가 뭘 어쨌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네가 우리 어머니가 받기로 되어 있었던 유산도 못 받게 만든 거 알고 있어. 내가 그거 변호사 선임했고 자네한테 곧 소송한다는 통보가 갈 거네. 교수님, 그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진호는 더 이상 석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석현이는 우리를 쫓아오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서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알고 보니 진호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간 진호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힘이 없어 못했던 걸 제게 다 해주라며 유언을 남겼었다는군요. 진호는 자기 앞으로 된 유산을 받은 다음 자기 친가와 관계를 끊고 병원도 처분하고 모든 걸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아내한테도 제 이야기를 해서 저와 같이 살기 위해 집을 사서 꾸몄다더군요. 그 모든 걸 알고 난 저는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하고 사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마음껏 하세요. 너무 늦었지만 눈물 대신 웃음꽃만 피며 사세요. 진호는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며느리도 제 두 손을 꼭 잡고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남편 집안 어른들이 굉장히 완고하셔서 저 사람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제 두 사람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엄마 노릇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고운 분이셔서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둔 친구들 없을걸요? 정말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진호는 제 월세방에 있는 짐을 자기네 집으로 옮겨놓고 저를 불렀어요. 서울 근교에 예쁜 마당이 있는 집 1층. 제일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제 방이더군요. 그날 이후 석현이는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저 원래 예뻐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찍히면 어딜 가겠어요. 꼭 좀요. 네? 내가 이야기해보는 건 하는 건데 우리 진호가 워낙 생각이 확고하더구나. 그리고 네 말대로 난 너를 예뻐했어. 근데 넌 끝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니? 직장인 니네 병원에서 날 끌어냈잖아. 그때 난 너한테 완전히 질렸다. 솔직히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이제 전화도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아줌마, 이러지 마시고요.
잘 나가는 아들 생겼다고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때 옆에서 아들이 전화를 뺏어 들었어요. 자네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진짜 병원에 있지도 못하게 할 줄 알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화 안 할게요. 교수님, 아줌마, 아니 어머니,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석현이가 울부짖는데도 진호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는 진호한테 그래도 석현이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석현이 인턴 생활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자꾸 잘 나가는 교수들 연줄만 타려고 하고 야가 빠진 모습만 보여서 동료 인턴들 사이에서도 평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 이후 석현이는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아들을 만나러 병원에 갔을 때 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죠.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석현이는 힘들게 인턴 생활을 하고 겨우 레지던트를 시작했다가 큰 실수를 해서 지방에 낙후된 곳까지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웠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그 후 아들 내외와 손주 손녀와 함께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완전히 지우고 싶네요. 이제는 진우 아빠, 석현이 아빠 만나러 갈 때까지 행복한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